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영 지음의 책을 읽어드렸는데요. 지난주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또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내천목공소 김민식의 나무 인문학, 나무 보헤미안과 세상 속 나무를 여행하다. 책의 제목은 김민식의 나무의 시간입니다. 몇 달 전 후배로부터 선물로 받은 책, 2022년 제11회 녹색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고요. 내천목공소에 대한 관심을 꽤 오래전부터 쭉 가져왔는데 책꽂이에 꽂아놓고 언제쯤 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책이 전하는 김민식 씨의 간단한 소개입니다. 내천목공소 목재 상담 고문을 맡고 있고요. 한국의 목재 산업이 활황을 띠던 시절부터 40여 년간 목재 딜러로, 목재 컨설턴트로 일해 왔습니다. 나무의 밭으로 꼽히는 캐나다, 또 북미를 비롯해서 전 유럽과 이집트, 이스라엘, 파푸아 뉴기니, 뉴질랜드 남섬까지 그의 나무 여정은 400만 킬로미터에 이른답니다. 독일 목재 회사의 파트너로 일할 때는 세계 최초로 엔지니어드 자작 마루판을 설계했고요. 세계 공연장의 건축 음향을 연구한 이력이 또 깁니다. 2006년부터 강원도 홍천 내촌목공소에서 건축가,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목재 컨설팅 또 강연을 해왔고요. 나무와 함께한 오랜 시간, 오랜 경험, 인문학적 지식으로 나무와 사람, 과학과 역사, 예술이 어우러진 깊고 또 넓은 나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소설가 김진명 씨가 추천의 글을 썼는데요. 발췌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기회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잘 지은 건축물로 미디어에 소개된 바 있던 그곳에서 가졌던 첫 느낌은 군더더기 없는 편안함이었다. 안락하고 쾌적한 방이야 세상에 많고도 많지만 매우 특별했던 건 그 편안함이 고도로 세련된 설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거실에 툭 던져진 투박한 나무 식탁 하나에서 생겨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주방과 합쳐진 그의 거실 한가운데 있는 기다란 나무 식탁은 그 광활함으로 현란하고 까탈스러운 그의 요리를 묵묵히 담아내는 건 물론 그의 집을 산들바람 부는 자연 한복판으로 이끌어내고 있었다. 나무 판때기 하나 던져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나는 자발적으로 그를 도목수라 부르기 시작했다. 차츰 그를 알게 되자 나는 그가 나무를 써서 집을 짓고 물건을 만드는 목수인 외에도 일본, 중국을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를 쉼없이 돌아다니면서 질 좋은 목재를 찾아 헤매는 집시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이 독특한 직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온 데는 나무를 감별하는 전문적 안목은 물론이고 미술과 건축 등에 연관된 지식에도 어느 정도 조예를 가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언젠가 그와 일본 도쿄 여행을 같이 하면서 난 이것이 완전한 오판임을 깨달았다. 한마디로 그는 문화 그 자체였다. 도쿄 구석구석을 제 집 들여다보듯 꿰고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넓은 도교를 종행으로 가로지르며 랜드마크는 물론이고 구석구석의 미술, 예술, 건축물, 값싸고 맛있는 식당 등을 안내했는데 설명은 정교했고 지식은 깊고 깊어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요, 고독의 철인이요.
안분지족의 현인이라며 대접한 이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무는 대단한 활동가이고 그의 활동은 죽은 후 시작된다는 점에서 신비롭기 그지없다. 이 세상의 모든 기억해야 할 역사에는 언제나 나무가 인간과 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류는 나무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졌고 나무와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 책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알려준다. 그러고 보니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도 히노키탕에 몸을 담글 때라는 사실이 새삼 떠오른다. 한평생 나무를 찾아 세계를 떠돌았던 신비한적 보헤미안이자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인문주의자인 저자는 이 독특한 책에서 나무야말로 인류사의 주춧돌이며 인간의 가장 가까운 벗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진명의 추천사입니다. 책이 좀 더 궁금해지시죠? 이어서 저자 김민식의 프롤로그에서 또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내 나무 이야기의 시작이란 제목을 붙이셨네요. 나무와 목재에 관해 어찌 그리 많이 아는지 신기해하며 묻는 이가 많았으나 일일이 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오랜 이야기를 꺼낸다. 아직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1970년, 80년대 초 부산 앞바다의 일상적인 풍경. 수영만에서 시작해 중앙부두, 감만동, 낙동강 하구, 다대포까지 남왕 원목이 띠를 두르며 바다에 떠 있었다.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반도체, 화학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 우리나라 산업의 최대 수출 품목은 합판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급속히 성장하던 시기 세계 최대 합판 수출국 한국, 상공부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매달의 합판 수출액을 점검했다. 최대 시장으로 미국만 쳐다보았던 시절 종합상사 입사 후 갓 2년이 지났을 때 미국 시장 개척 명령을 받았다. 신입사원을 겨우 면한 상사매는 국가 최대의 산업군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다. 그런데 참담했다. 기라성같이 우뚝한 선배들이 개척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위치, 그것이 곧 우리의 위치였다. 싼가? 한국산 합판은 가격 외에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는 품목이었다. 나는 미국 대도시 주방 가구 제조사, 컨테이너 제조사, DIY 용품 업체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어디서든 오직 견적서만 확인했다. 휴스턴에서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만났다. 나는 합판 한 장에 $5, $6를 내밀며 다니는데 영국 맨체스터에서 온 대머리 신사는 컨테이너 규격의 모빌하우스를 $50,000에 팔고 있었다. 영국에서 만든 조립식 주택의 바닥 면적은 합판 10장을 펼친 규격보다 작았건만 우리 합판은 10장에 $50, 같은 면적의 영국 바닥은 $50,000. 부활절 휴가가 시작되기 전날 나는 절망했고 그 이상으로 부러웠다. 텍사스 갤버스턴 부두 창고에 쌓인 합판을 확인하고 휴스턴으로 들어가던 45번 고속도로에서의 망망함.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평선에 붙어 기어이 내려가지 않는 붉은 해를 보며 눈을 감았다. 무엇이 차이일까? 그때부터 합판이든 원목이든 목재가 사용된 것을 보면 제조사를 추적하고 나무의 원산지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가구는 물론이고 미술관이든 공항이든 심지어 자동차 내부에 조그만 나무 조각이라도 보이면 다시 보았다. 국제공항 바닥에 마루를 최초로 깐 것은 인천 영종도 신공항이고 다음은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이다. 헬싱키 공항은 확장하며 마루판을 바닥재로 썼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바닥재로 참나무 원목을 헤링본 형태로 멋을 부렸다.
일본 나오시마 섬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의 바닥은 무늬목을 붙인 참나무 마루판이다. 관람객이 많아지면 바닥이 곧 헤어져 무늬가 허옇게 드러날 터인데 안타까웠다. 우리나라의 체육관 마루나 콘서트홀 무대는 주로 단풍나무 마루판을 설치하는데 쓰임으로 콘서트홀의 비싼 단풍나무는 과한 면이 있다. 백화점에 가도 바닥만 보고 다녔다. 1990년대 매장 바닥에 너나 없이 원목마루를 까는 것이 유행했는데 아래만 보고 걷다가 지나는 점원의 시선이 민망해서 넥타이를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느 건물에 들어가도 문을 보고 난간을 살폈다. 쾰른의 쿨룸바 미술관의 계단 난간은 사람의 솜씨인가 싶을 정도로 정밀하여 전율했다. 스페인의 세비야 대성당, 콜럼버스 무덤 옆으로 제단과 벽장식, 가구는 모두 호두나무였다. 미술관 갤러리의 작품에 나무가 있으면 살폈고 소설과 영화 속에도 나무가 보이면 허리를 세웠다. 백남전의 작품과 TV박스에 쓴 합판을 기억한다. 까뮤의 글, 반고흐 그림 속에 아몬드 나무 흰 꽃은 눈이 부셨다. 나무를 사고 목재 가공품을 팔러 지구의 산림지대, 미국과 유럽은 물론 뉴질랜드 남섬 보르네오 섬의 밀림, 팔레스타인, 쿠웨이트까지 찾았다. 밴쿠버, 알래스카 침엽수림을 헬기로 누비던 일, 중동 석유 부국의 대낮 같던 크리스마스 밤거리, 극동의 젊은이를 친아들처럼 대해주던 테네시의 제재소 영감님, 숲이 좋은 곳은 사람들도 넉넉했다. 이제 모두 아련하다. 그러나 1982년 부활 전야의 한국산 합판보다 1000배가 비쌌던 영국산 주택을 잊지 못했다. 알아야 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또 보았다. 내 나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옮겨서 10% 범위 내에서의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뽕나무. 셰익스피어는 스트래트퍼드 고향집 마당에 뽕나무를 심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도 뽕나무를 가로수로 장려했다. 뽕나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고 창덕궁 안에도 있다. 서울시 지방기념물 1호가 잠실리 뽕나무, 지금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조선시대부터 이 일대는 뽕나무밭이었고 이후 양자업 원자재 확보를 위해 뽕나무를 가꾼 땅이 잠실이다. 서울 강남이 개발되기 전 서초구 잠원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모두 경기도 시흥군 잠실이었다. 창덕궁의 뽕나무는 수령이 400년인데 아직 건재하다. 민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궁궐에까지 누에를 기르는 뽕나무를 심은 걸 보면 양잠은 국가가 장려하는 주력 산업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왕실 여성들이 뽕잎을 따는 일, 친잠이라는 단어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잠은 누에 혹은 누에를 치다는 뜻이다. 영국 왕 제임스 1세는 실크 산업 보호를 위해 땅을 어느 면적 이상 갖고 있는 지주와 저택 소유자에게 뽕나무를 심도록 강제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단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16세기 말 17세기 초 셰익스피어의 뽕나무 역시 영국 산업 정책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런던에서 대성공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말년을 보낸 스트래트포드 고향집에 뽕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 집에 새 주인이 들이닥치는 순례객들을 감당치 못해 뽕나무를 잘라 제목으로 팔아버렸다고 한다. 셰익스피어가 직접 심었다는 뽕나무의 가지를 꺾어가는 여행객들에게 지쳐 아예 나무를 잘라버린 것이다.
1750년경 얼추 셰익스피어 사후 150년이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제목을 인근 가구 제조업자가 구매해 지금도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뽕나무 가구로 남았다. 셰익스피어 뽕나무의 전설은 자꾸 부풀려져서 셰익스피어 뽕나무로 제작했다는 다이닝 테이블, 사이드 테이블, 의자, 보석함, 장식용 메달을 합치면 서울 논현동과 을지로에 진열된 가구 수량보다 적지 않을 것이다. 뽕나무는 수형이 근사하거나 꽃이 눈에 띄게 화사하지도 않다. 집들이나 정원에 관상수로 심을 만한 나무가 아닌데도 아직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은 누에를 치기 위해 심었던 것이다. 잎은 누에가 갉아먹고 5, 6월에 열리는 열매 5대는 사람이 차지한다. 뽕나무는 참으로 인간과 함께한 나무다. 잎은 비단을 짜는데 열매는 식량 역할을 했고 목재는 제목으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종이는 중국 후한 시대 환관 채륜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중국, 한국, 일본의 전통 종이는 당나무나 구찌나무 껍질로 만든다. 유독 섬유질이 길어 특별히 펄프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나무다. 모두 뽕나무과다. 역사에서는 동서 실크로드를 따라 문명을 교환했던 길, 그리고 문학에 언급되는 뽕나무 이야기도 깊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8천에서 9천년 전부터 실크 직조를 시작했고 기원전 1000년에 이집트 미라에서 중국산 실크가 발견되었으니 비단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멀리 뻗어 있다. 기원전 1000년 이집트에서 중국 비단을 사용했으니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붉은 비단토, 로마 시저의 토가가 중국산 실크로 만들어졌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내 사랑 율리우스라며 시저의 의복과 파산할 지경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세히 묘사했다. 로마사에서 일일이 추적해 쓴 글이다. 이렇게 실크로드를 통한 비단 고객이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까지 형성되어 있었으니 중국에서 뽕나무를 얼마나 소중하게 가꾸었을까. 문학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 비극은 바빌로니아의 설화, 피라모스와 티스베가 바탕이 되어 로마를 거쳐 중세 영국의 셰익스피어 희곡의 줄거리가 됐다. 부모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가출한 피라모스와 티스베는 뽕나무 밑에서 자결한다. 피라모스는 티스베가 죽은 줄 알고 자결하고 티스베는 피라모스가 죽은 것을 보고 따라 죽는다. 그 이후 뽕나무 열매가 붉은 핏빛으로 변했다는 전설을 남겼다. 바빌로니아의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중세 유럽 대륙에서 비련의 민속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었다. 이것을 셰익스피어가 옛날 옛적의 베로나에서 하며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만들었다. 줄리엣이 죽은 채 했고 이르본 로미오가 따라 죽고 깨어난 줄리엣은 로미오의 죽음을 발견하고 같이 죽었다. 똑같다. 우리 문학에는 나도 향의 단편소설 뽕이 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우리말에서 뽕은 에로틱의 은유다. 나도 향의 뽕이 성적 유희의 공간이나 소재일까? 아니다. 나는 이 소설에서 뽕나무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절절히 들어와 있었는지를 알았다. 실크로드의 뽕나무, 셰익스피어의 뽕나무, 영화에 등장하는 뽕나무가 밖의 사건이라면 나도 향의 뽕은 뽕잎을 따야 하는 여인의 헌신이다. 뽕나무는 생계의 나무다. 주인공은 뽕잎을 따서 누에를 치며 30원을 벌었을 뿐이다.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삼국지 제갈량전에도 뽕나무가 있다. 제갈량이 후주 유선에게 올린 글을 보면 신은 뽕나무 800그루와 밭 15경을 남겼으니 후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었다. 충나라 최고 실력자 승상 제갈량이 가족에게 남긴 재산 목록이다. 사천성의 충나라는 비단 수출에서 얻은 자금을 전쟁 비용에 충당했다고 한다. 전략가 제갈량은 초기 비단 산업을 정비한 행정가였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서 분에 넘치는 호텔에 투숙한 적이 있다. 가까운 친구가 유럽의 슈퍼 럭셔리 호텔의 최고 책임자로 부임한 후 나를 초대했다. 내가 묵은 객실에는 여러 가지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잼이 있었다. 와일드 멀베리 잼, 야생산 오디 잼이었다. 뽕나무의 붉은 열매 오디, 오디를 채집해 고급 잼으로 만들었다. 우리 집 앞 산여울 따라서도 띄엄띄엄 67그루 뽕나무가 있다. 매해 6월이면 핏빛 열매가 치렁치렁 열리는데 아무도 챙겨 따질 않는다. 강원도에서도 따지 않은 뽕나무 열매를 영국인들은 잼으로 만들어 고급스럽게 포장해 세계적 럭셔리 호텔 체인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진열한다. 영국에 알려진 패션 브랜드 멀버리. 공항 면세점에서 런던 거리에서 만나는 멜버리의 상표가 바로 뽕나무다. 대양과 대륙을 횡단하며 벌크선으로 컨테이너로 나무를 사고 파는 나무쟁이의 이력으로 소나무는 파인, 참나무는 오크, 물풀의 나무 애쉬, 자작나무는 버치로 우리말과 영어 구별 없이 익숙한데 뽕나무에 멜버리가 연결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잠시를 지나친 적은 셀 수도 없건만 런던의 멀베리에 주눅 들었다가 정신을 차리니 뽕나무가 보였다. 야생의 뽕나무는 10m 이상 자라 건축재로 이용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소나무보다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다. 악기를 만들 때 영화 마지막 사중주는 엘리엇의 시로 시작한다. 현재와 과거의 시간은 아마 미래의 시간 속에 존재하고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내포되어 있다. 만약 모든 시간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모든 시간은 다시 보상받을 수 없다. 베토벤이 살아 있었다면 과연 이 시를 좋아했을까? 엘리엇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에 감동해 시집 네 사중주를 썼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역시 호사가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엘리엇의 시집 네 사중주 장명을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4분의 1이 넷, 즉 4 쿼르텟 4개가 모여 하나라는 의미다. 시집은 4편의 시가 묶여있다. 엘리엇은 시가 4편이어서 사중주라 썼지만 쿼터를 치수 단위로 쓰는 나무쟁이는 음악 사중주인 쿼르테트에서도 나무 치수 쿼터가 떠오른다. 미국에서는 목재를 사고 팔 때 1인치, 2인치라고 말하면 풋내기 또는 미국식 영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이다. 미국에서는 두께를 4 쿼터, 8 쿼터로 말하고 쓴다. 미국에서 목재를 살 땐 18mm, 두께는 3 쿼터, 50mm는 8 쿼터라고 말해야
$1라도 싸게 살 수 있다. 영국에서는 미터를 쓴다. 언어의 천재 엘리엇은 미국에서 영국으로 귀화했으니 그에게 미국식 쿼터라는 표현은 친숙했을 것이다. 엘리엇의 시 사중주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선율로 시작하는 이 영화에서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의 단풍나무와 참나무 그리고 제1바이오니스트 다니엘이 활을 직접 만드는 장면이 있다. 영화의 배경은 뉴욕주의 뉴욕시 맨하튼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목재는 품질이 매우 좋아 중부와 남부 지역의 목재보다 대체로 가격이 비싸다. 뉴욕주의 면적이 한반도보다 크다고 했던가? 케네디 공항에서 브로드웨이의 맨하튼을 지나 뉴욕의 북서 끄트머리 버팔로까지는 자동차로 얼추 10시간이 걸린다. 맨하튼에서 북쪽으로 알바니, 시라큐스를 지나면 군데군데 정리되지 않은 원목 야적장이 숱하게 나타난다. 혹독한 날씨 때문에 더디게 자란 뉴욕주의 나무는 눈매가 매우 치밀하다. 촘촘한 눈매를 가진 나무는 변형이 덜하고 안정적이어서 최고급 악기 제작자나 원목 가구 제조업체들은 뉴욕 등 미국 북쪽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 우리나라도 대규모 피아노 제작사가 건재하던 1970년, 80년대에는 최상 등급의 목재를 많이 구매해 오긴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 국내에는 피아노를 대량으로 만드는 생산 라인이 없거니와 목재 소비 시장에서 목재를 품질에 따라서 상급, 중급, 상업용으로 구별하는 안목도 수요도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유라 하겠다. 영화 마지막 사중주에서처럼 연주자가 직접 본인의 악기를 깎는다는 얘기를 독일 뮌헨에서 들었다. 세계가 좁아라 이곳저곳을 다니던 시절 뮌헨 건축자재 박람회에 갔을 때다. 전시회에 부스를 둔 참가업체들은 해외 바이어를 위해 독일에 있는 각국 유학생들을 통역과 도우미로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곳에서 오보에를 전공하는 한국 유학생을 만났다. 운 좋게도 유럽 최고 연주자로 꼽히는 교수님께 배우고 있는데 리드 깎는 것만 시키네요. 지금은 금속 리드가 개발됐는지 모르지만 본디 대나무 같은 갈대 줄기로 깎은 리드의 떨림이 목관악기의 음을 만든다. 오호라, 좋은 선생은 제자에게 리드를 직접 만들게 하는구나. 오보에 연주자로부터 리드를 직접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영화 속 연주자가 말총을 구하고 활대를 깎는 장면을 영화니까 하며 넘겼을 것이다. 영화에서 사중주단의 리더인 다니엘이 바이올린 활대에 쓸 말총을 사러 악기 재료 상점에 들어간다. 내가 꼽은 명장면이다. 과연 연주자가 시베리아산, 몽골산 말총을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악기 재료 상점의 점원은 이런 말총과 같은 재료는 신용과 명예만으로 거래를 한다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한다. 신용과 명예라, 뼈저린 말이다. 자연산 원자재 품질과 등급을 파는 사람밖에 모른다. 아무리 경험 있는 구매자나 사용자라 하더라도 파는 사람만큼 품질을 샅샅이 알 수는 없다. 원목과 목재 사업을 하려면 대규모 항만시설과 야적장이 필요하니 우리나라 목재업계의 큰손들은 자연히 부산과 인천 지역에 터를 잡았다. 이 목상들 중에 나무 원산지와 수종을 바꾸어 큰 돈을 벌었다는 전설이 많았다. 어두운 시절 그렇게 쉽게 돈을 번 전설의 주인공들의 근황을 들어보면 빠짐없이 파산 상태다.
세세한 저간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신용과 명예가 더 큰 자산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업가였을 것이다. 깁슨이라는 유명한 기타 브랜드가 있다. 미국 테네시주의 기타 제조업체다. 깁슨이 몇 년 사이 연이어 목재 스캔들에 휘말리더니 회사의 존립을 우려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100년이 넘은 기타 제조의 명가가 목재 표시에 엄격하지 못했던 탓이다. 아프리스칸 샤펠레라는 목재를 사용했는데 마호가니로 표시했던 것. 깁슨 기타가 소비자를 속였다. 마호가니가 아니지 않느냐? 라며 악기 시장이 들끓었다. 누가 내게 사팔레 목재를 들고 와 온두라산 마호가니라 하면 나는 결코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두 나무의 수종이 다르지만 무늬와 목재의 성격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저들이 소동을 치는 이유는 샤펠레가 마호가니보다 싼 나무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저 보수적인 동네 미국 남부 테네시의 깁슨 기타가 소비자를 속일 요량으로 샤펠레를 마호가니로 표시한 것 같지는 않다. 마호가니는 그 좋은 품질 뒤에 슬픈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나무다. 이미 19세기의 유럽 열강의 무역회사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고급 수종인 마호가니를 남벌해 식민 산지에서 씨를 말려버렸다. 진귀한 마호가니는 유럽의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들의 악기와 가구를 만드는 데 쓰였을 뿐 아니라 집안을 장식하기 위한 벽, 천장, 마루의 내장재로도 둘러쳐졌다. 브라질산 로즈우드 파이프를 물고 앉아있는 영국 처칠경의 사진 속 배경 벽은 온통 라틴 아메리카산 마호가니다. 마호가니로 만든 원목 책상 위에서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쓰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 그러니 런던과 파리의 고급 문화 유적에 너무 감동하지 마시라.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목재를 수탈한 300년의 역사가 저들의 건축 내장과 가구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식민지에서 발견한 고급 수종 마호가니를 수백 년 동안 내 집 앞 내가에 자라는 물풀의 나무 잘라 쓰듯 했던 선조들과 다르지 않게 그 후손들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샤펠레를 잘라 악기를 만들고 고급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다. 나무쟁이들 사이에서는 두 나무의 무늬결이 같아 굳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마호가니로 통칭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깁스 기타의 원자재를 두고 그렇게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는 모두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했다. 그리고 악기 제작 장인으로 명성이 자자한 아마티, 과르네리,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모두 과거 롬바르디아 공국에 속했던 작은 동네 크레모나에서 나왔다. 크레모나는 밀라노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지금도 중세 합창 페스티벌로 유명한 동네다. 300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네리의 악기소라는 지금의 악기 음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이 악기를 사용하는 유명 연주자들의 중론이다. 이 악기의 재료에 뭔가 비범함이 숨어 있는 걸까? 그 시절에도 바이올린 몸통은 지금처럼 가문비 나무, 브릿지 부분은 단풍나무로 만들었다. 이탈리아 북쪽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면 가장 흔한 나무가 가문비 나무다. 과르네리, 스트라디바리우스도 모두 그 동네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양질의 목재로 만들었을 뿐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스트라디바리가 바이올린을 제작했던 17세기 수십 년간 유럽 대륙의 날씨가 매우 춥고 혹독했다고 한다.
스트라디바리가 사용했던 가문비 나무의 눈매가 유독 촘촘한 이유다. 천천히 자라서 눈매가 촘촘한 나무는 안정적이다. 우짜라 나이테가 듬성듬성한 나무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그러니 소빙하기에 버틴 가문비 나무를 구해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제작한다면 사라장, 요요마, 정경화가 그 악기를 갖기 위해 문 앞까지 찾아올지도 모른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면 미국 북서부 해안에서는 전나무와 가뭄비나무, 소나무의 생산량이 엄청나 아예 나무를 수종별로 분류도 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알래스카 시트카에서 자라는 가뭄비 나무만은 예외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서인지 시트카에는 원시의 질 좋은 가뭄비 나무가 아직 남아있다. 시트카의 가뭄비 나무는 특별한 각도로 절단, 건조해서 부르는 게 값이고 주로 피아노 건반의 밑부분 재료로 쓰인다. 원목 중심부의 직각 방향으로 나무를 켜면 나이테가 정렬된 제목을 얻을 수 있다. 이 제목은 평평하게 켰을 때보다 수축 및 팽창 현상이 적어 안정적이나 생산 수율이 낮아 제재소에서는 꺼린다. 그 시절 이탈리아의 스트라디바리가 이 알래스카산 가뭄비 나무를 알았더라면 또 다른 음색을 지닌 바이올린 첼로가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 우리나라 오동나무가 최고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 검은고 가야금을 만들고 딸을 낳으면 혼수용으로 오동을 심는다는 옛말 때문인지 오동나무가 가장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1500년 전 신라에 우르기 썼던 오동나무 가야금 소리가 가뭄비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나 첼로보다 더 아름다웠을 거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저 같은 종류의 악기를 만들더라도 지역과 시대에 따라 사용하는 나무가 다를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이드 왕의 수금도 노곤한 봄날 목동의 버들피리도 이탈리아 메디치가에서 즐겼던 크레모나산 현악기와 아마티 가문의 현악기도 모두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 손에 잡히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 특별한 신용과 명예는 있지만 특별한 나무는 없다. 2장 이탈리아 와인은 포플러에 실려온다. 와인의 나무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친구가 뜬금없이 내 뒤편에 놓인 와인 박스의 나무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레스토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와인 박스. 대수롭지 않아 대꾸하지 않았는데 나와 함께 있어서인지 앞에 앉은 친구가 계속 흥미를 보인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며 난처한 때도 있다. 어느 고미술 전문 갤러리에 초대받았을 때다. 갤러리 대표가 자기 작업실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보이며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봐달라고 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새까만 나무 토막 하나. 플라스틱인지 나무인지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흑단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디서 가져온 나무입니까? 그런데 나무가 맞나요? 내가 모르는 나무라는 것을 확인한 그 갤러리 대표는 득이만만해 설명을 시작했다. 침향인데 베트남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침향 설명이 1시간가량 계속됐다. 침향의 효능, 향기, 진기함. 이번엔 난처한 상황이 아니었으니 와인 상자를 뒤집어가며 훑어봤다. 포퓰러로 제작한 상자다. 박스 겉에 인쇄된 글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탈리아 와인을 담았던 상자다. 옆에는 프랑스산 와인을 담았던 오동나무 상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포장 박스까지 하나하나 탐색해 본 적은 없었는데
와인 담는 상자 하나로 이렇게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구별되다니. 먼저 이탈리아 와인의 포플러 상자. 이탈리아 포플러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강둑의 가로수로 또 개간지에 참 많이 심었다. 근처 산과 들에 벌건 흙만 눈에 들어오던 시절, 강가에 심은 포플러가 하늘을 향해 쑥쑥 커 올라가는 풍경은 대단했다. 이탈리아 포플러의 초록잎과 그늘이 우리 사회와 시민들에게 청량함을 선사했다. 나무가 국토의 풍경을 바꾸는 출발은 이 껑충 키 큰 나무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포플러 키를 따라 갈 만한 높은 콘크리트 건물도 없던 시절이다. 이탈리아의 한여름 날씨는 숨쉬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초라한 길가엔 어딜 가나 포플러가 흔하다. 이탈리아의 목재 가공 산업을 오랫동안 지켜보니 그들은 포플러로 합판을 만들고 최고급 마루판의 밑부분에도 사용한다. 가로수 포플러로 정밀한 목공 제품도 만들고 있다. 건축 자재를 아는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제조한 원목 마루판이 얼마나 고가의 제품인지 알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포플러를 보일러에 넣어 땔감으로 쓰거나 한때는 일회용 젓가락을 만들기도 했다. 이 포플러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와인 상자로 만났다. 이탈리아 반도의 여름을 식혀주는 포플러가 와인을 감싸고 극동의 한국까지 온 것이다. 다음으로 프랑스 와인의 오동나무 상자. 포장한 나무로 프랑스 와인을 다시 본다. 거위간이나 캐비어 낱개 포장 상자를 오동나무로 만든다면 수긍이 가지만 와인 12병을 담은 나무 상자라니. 이것은 운송을 위한 크레이트다. 그것도 오동나무 크레이트다. 유심히 보니 목재 품질이 한국이나 중국의 전통 가구 서랍에 사용하는 오동나무 못지않았다. 오동나무는 곰팡이나 좀이 쓸지 않고 수축 및 팽창이 적어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가구를 만들 때는 주로 서랍에 사용한다. 무른 나무여서 힘을 받는 부위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나무의 고유한 항균력 때문에 식품을 포장하기에는 최적의 나무다. 더구나 오동나무의 무게는 와인 숙성통으로 사용하는 참나무에 비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다. 프랑스의 와이너리가 와인 포장 박스에 무슨 나무를 써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프랑스에서 오동나무를 덜어보았지만 특별히 파리 개선문 근처의 오동나무가 기억난다. 4월의 파리를 보라색 꽃으로 물들이는 오동나무 가로수. 임산대국 프랑스임에도 가로수나무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고 이렇게 용도에 맞춰 활용하고 있다. 요즘 프랑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오동나무의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는 좋은 품질의 오동나무 목재라면 제법 비싼 가격대에 유통된다. 그러니 많은 영세 제조업체는 오동나무와 유사한 수종의 무르고 하얀색을 띠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산 나무를 대체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 오후 뉴스에서 목공예를 하는 젊은이가 마침 오동나무를 설명하고 있었다. 저는 가구를 만들면서 싸구려 오동나무는 서랍의 밑판 재료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자작합판을 쓰고 있습니다. 듣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런 말에 나온 연유는 이 젊은 목수가 제대로 된 오동나무를 사용해 보기는커녕 만나보지도 못해서일 테다. 그동안 오동을 대체한 하급품만 사용해온 목수는 오동나무를 싸구려 목재로 알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서랍재 용도로 오동나무는 최상의 목재다.
자작 합판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와인 상자 이야기를 하니 와인을 숙성하는 참나무통 나무 이야기가 이어진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미국의 선조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제조업은 참나무통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들이 도착한 미국 동북부 지역은 광활한 땅에 화렵수가 빽빽한 참나무 대륙이었고 그들이 타고 온 범선 메이플라워호는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항로에서 양모와 와인을 주로 나르던 상선이었다. 이미 17세기 초부터 미국은 참나무통과 목재를 유럽 대륙으로 수출했다. 프랑스도 참나무가 많은 임산 국가이지만 현재 건축재, 내장재로 쓰기 위해 적지 않은 미국 목재를 들여오고 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산 목재를 쓴 세월이 30년쯤 지났을까?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지기 시작했다. 미국산 참나무로 가구를 만들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산 참나무통에 와인을 숙성하는 와이너리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자 프랑스의 보수적인 와인협회에서 소동이 났다. 프랑스 와인이 미국 참나무통에서 숙성된다는 소식은 세계의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다. 같은 참나무이지만 프랑스산 참나무통이 미국산보다 2배가량 비싸다. 실제로 프랑스산 참나무 목재의 무늬를 미국산과 비교해보면 프랑스산이 더 치밀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와인은 참나무통에만 숙성시켜야 할까? 아니다. 밤나무통도 있고 사과나무통도 있다. 나무에 따라 숙성한 와인의 향이 다를 뿐이다. 와인을 담는 용기로 참나무가 굳어진 것은 프랑스에서 참나무가 가장 풍부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단한 나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쩌면 와인을 숙성하는 참나무통도 곧 전설로 남을지 모른다.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칠레,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대형 스테인리스 통에서 마치 맥주를 생산하듯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크 향이 못하지 않은 것은 참나무를 얇게 자른 조각을 스테인리스 통에 넣어 양조하기 때문이다. 와인 양조 방식의 변화로 내부 수요가 줄어들었는지 얼마 전부터 프랑스도 독일도 참나무 판재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안달이다. 전에 없던 일이다. 와인의 참나무통과 다를 바 없기는 코르크 병마개도 마찬가지다. 코르크 마개는 참나무 껍질로 만든다. 코르크 나무도 참나무과이며 유럽의 와인 생산지와 가까운 포르투갈, 스페인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란다. 와인 뚜껑도 고급일수록 코르크 마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방식도 바뀌고 있다. 심지어 코르크보다 스크류 방식으로 개봉하는 알루미늄 뚜껑이 와인을 더 완벽하게 보존한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코르크를 와인 병마개로 사용한 세월이 약 300년이나 됐지만 이래저래 전통은 위협을 받고 있다. 코르크만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외치는 프랑스 양조 협회도 과학 앞에서 차츰 무너지고 있다. 어느 숲 해설자가 유달리 수피가 두꺼운 나무를 우리나라에 자라는 코르크 참나무라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숲 해설자가 말한 참나무는 나무 기둥의 껍질이 푹신하고 두터운 굴참나무다. 최근에 강원도 삼척의 이끼 계곡을 걸은 적이 있는데 길 옆으로 온통 굴참나무였다. 그 길을 걸으며 참나무 껍질로 지붕을 만든 굴피집이 왜 삼척에만 남아 있는지를 알았다.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 포르투갈은 코르크 참나무,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 대륙과 아시아에는 하얀 참나무, 동쪽 끝 한반도에도 하얀 참나무와 굴참나무,
미국엔 붉은 참나무가 많이 자란다. 우리 땅 깊은 산골에 굴피 지붕, 보르도의 와인 포장 상자, 와인 숙성통, 코르크 병마개 등을 보노라면 천연의 참나무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다. 채집으로 살았던 조상들도 그의 참나무에 달리는 도토리가 풍성하면 배고픔에서 얼마간 자유로울 수도 있었다. 화렵수는 단단하고 침엽수는 무르고. 나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나무 신봉자들을 자주 만난다. 최고의 목재는 소나무이고 정원에는 소나무 한 그루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문학작품, 신문기사, 평생 나무를 다듬어 왔다는 목수의 이야기 등을 통해 소나무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오랜 시간 뿌리 내려왔기 때문이리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나무는 최고의 품질을 가졌거나 특별한 개성을 지닌 목재가 아니며 그저 지구에서 가장 흔한 나무다. 우선 나무를 구분해보자. 나무는 크게 잎이 넓은 화렵수와 바늘 같은 가늘고 긴 잎을 가진 침엽수로 나뉜다. 단풍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물풀의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자작나무, 그리고 열대, 티크, 로즈우드, 흑단, 마호가니가 화렵수다.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삼나무는 침엽수다. 혹자는 지구상의 화렵수를 대표하는 참나무와 침엽수를 대표하는 소나무 두 종류의 나무만이 있다고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한다. 단단한 화렵수 참나무와 무른 침엽수 소나무로 대별하면 친근하게 나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잎의 형태로 나무를 구별하고 있으나 영어로 화렵수는 hardwood, 침엽수는 softwood라 부른다. 단단하니 hardwood, 부드러우니 softwood다. 용어만으로도 나무의 성질이 명료하게 드러나니 근거 없는 나무 속설이 설 자리가 없다. 물론 오동나무같이 아주 무르고 약한 예외적인 화렵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화렵수는 소나무보다 단단하다. 흔한 나무가 있고 흔히 구할 수 없는 나무가 있으니 나무의 가격도 엄격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 안에서 형성된다. 그러니 비싼 나무라고 결코 물성이 뛰어난 나무가 아니다. 지구상에 자라고 있는 나무의 80%가 침엽수이고 나머지 20%가 화렵수라고 한다. 침엽수는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국제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건축재로 사용된다. 반면 화렵수는 비싸며 대체로 귀한 대접을 받는데 출하되는 수량이 침엽수에 비해 아주 적기 때문이다. 세계의 나무 거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나무처럼 시장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드물다. 나무의 숙소를 믿고 있는 건축가와 목수들이 우리 땅의 소나무를 육송, 적송, 금강송으로 부르며 세상 최고 품질의 나무로 간주하고 있다. 소나무는 공급이 많다 보니 당연히 국제 간 거래에서도 싸게 거래된다. 그리고 소나무는 침엽수 중에서도 습기에 약하며 쉽게 썩는다. 우리의 전통 건축물이 제대로 보존되어 전해오지 못하고 현재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는 한옥의 디테일이 이렇게나 미흡한 것은 소나무 건축만을 고집해온 탓이 크다. 전통 한옥은 원목으로 구조를 만드는 건축이다. 전통 건축에 어떤 종류의 원목을 써도 상관없을 것인데 우리 정서는 이 땅에서 자란 소나무에만 집착한다. 얼마 전 어느 기업인이 고향에 큰 규모의 한옥 콤플렉스를 완성했다. 듣기로 미국산 소나무로 건축했다고 하는데 소나무를 쉽게 경제적으로 구매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옥 건축과 모든 문화재에 우리 소나무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시장에서 소나무 값이 비싸졌다.
그러나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은 화렵수 느티나무로 세워져 버젓이 우리 곁에 있고 통영 세병관의 기둥은 참나무다. 결코 소나무를 사용하는 것만이 전통이며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드는데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은 나무의 건조다.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제목은 나무의 좋은 물성을 살리지 못하고 쉬 부패한다. 우리의 전통 건축에 국한해 보면 과거에도 또 오늘날까지도 나무를 엄격하게 건조해 집을 지은 것 같지 않다. 적당히 건조한 나무로 살림집을 지었다. 이런 전통과 막기법이 면면이 흘러내려와 한옥 건축과 문화재 개보수에 그대로 남아있다. 흔히 나무를 바닷물에 수년간 담가둔다거나 응달에 10수년 두어 완벽하게 건조했다고 얘기하지만 민간에 회자되는 속설일 뿐이다. 얇게 켜지 않은 나무를 원목 상태로 응달에 오래 보관한다고 해서 나무의 속살까지 마르지는 않는다. 나무는 쪄서 건조하는 방법이 지금도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은 8, 9세기부터 로의 찐 나무로 배를 건조했다. 이는 매우 공학적인 방법으로 로에서 건조해 나무의 수분 함유율이 12%까지 내려간 목재와 자연 상태에서 말린 나무의 강도와 부패 지수는 치명적이라 할 만치 품질의 차이가 크다. 특히 소나무는 건조 정도에 따라 목재의 강도가 4배나 차이가 나는 민감한 나무다. 근래 전 국민을 들끓게 한 광화문 현판과 남대문 보수공사는 모두 나무의 건조와 관련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화문 현판의 나무가 갈라진 것도 남대문의 지붕 처마가 처지는 현상도 사전에 충분히 건조하지 않은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무를 적절하게 건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하고 또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 우리 산하를 물들이고 있는 단풍은 모두 화렵수 잎이다. 그런데 단단한 참나무, 단풍나무, 물풀의나무, 밤나무, 감나무 중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우람하고 곧은 나무가 드물기 때문이다. 아무리 청도의 감나무나 가평의 밤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건조시설과 보관장소가 미비하니 나무는 바로 부패하거나 뒤틀린다. 각국의 엄격한 산림보호 정책으로 나무는 풍성해졌지만 가구 등 고급 용지에 쓸만한 화렵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아직 귀한 편이다. 그런데 비싼 화렵수를 미나리 뽑듯 솎아내어 수출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미국이다. 전 세계가 고급 가구, 악기, 내장재에 미국산 화렵수를 사용하며 심지어 프랑스는 자존심을 구겨가며 와인 숙성 통 목재도 미국산 참나무를 일부 수입해 쓰고 있다. 에팔라치아 지역 남쪽 애틀란타에서 최북단 메인주까지 대륙의 동쪽은 참나무, 물풀의나무, 호도나무, 느릅나무, 히코리, 단풍나무, 화렵수의 큰 밭이다. 늦가을에 이 지역을 여행하면 화렵수 단풍의 바다가 장관을 이루는 걸 볼 수 있다.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 문장의 독수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 위에 있고 캐나다는 빨간 단풍잎을 국기에 넣었을까. 태초부터 인간은 숲에서 길러지고 나무에 의지해서 살아왔다. 단군 신화, 일본 고사기, 메소포타미아,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도 박달나무, 삼나무, 물풀의나무는 인간에게 온전히 베푸는 어머니 같다. 일본 홋카이도의 너도 밤나무, 미얀마의 기름 듬뿍 젖은 티크, 지중해의 상쾌한 사이프러스, 다뉴브 강가의 물풀의나무, 시베리아의 자작나무,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의 가문비 나무,
이 나무들은 모두 그 지역의 신단수 또는 당산목이다. 이처럼 인간들은 자기 주변에 가장 흔하고 큰 나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귀하게 모셔왔다. 우리 신단수는 볼품없고 빈약한 박달나무가 아니라 느티나무일 거라고 박상진 경북대 교수는 얘기한다. 나라 곳곳 마을을 지키며 동네 어귀에 서 있는 당산목의 70% 정도가 느티나무라고 하니 느티나무가 한반도의 신단수였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느티나무는 이 땅에서 거스로 자라는 몇 안 되는 수종일 뿐 아니라 수형 목리가 아름답고 치밀하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둥에 사용돼 오늘에 이른 것처럼 잘 썩지도 않아 건축재로도 훌륭하다. 박달나무 대신 느티나무를 신단수로 모셨더라면 좋은 전통 목재 건축물이 더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김민식의 나무의 시간, 도서출판 브레드에서 내놓은 책을 발췌해서 10% 범위 내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 풍부한 인문학적인 많은 나무의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꼭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은 저자 김민식의 에필로그 나무를 헤아리며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설을 읽었다. 제목은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작가는 일본인 마스이에 마사시다. 글을 읽는 내내 쏴 청량한 세례를 받는 듯 했다. 이야기는 잔잔했고 이른 아침 산책을 나선 듯 글에 흠신젖었다. 소설은 갈등도 반전도 위기도 없이 흘러간다. 등장인물은 시종 건축가들이다. 그런데 나무를 인용하고 설명한 대목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었다. 어느 장면에도 그냥 나무라 쓰며 넘기지 않았다. 나무의 성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첫 장면을 나무 기둥, 숲속의 여름 별장으로 시작하더니 뜰에 개수나무, 원목하고 겹겹이 붙인 적층목, 현관문에 나무 손잡이, 가구 디자인, 단풍나무 원목 테이블, 벚나무 찻잔 받침. 나무 이야기가 연을 잇는다. 건축가들을 통해 펼치는 나무에 관한 지식, 목재 가공의 해박함. 소설이 언급된 나무와 목재의 주 해서가 따로 있어도 될 정도였다. 건축사무소의 여름별장에 자리한 마을에서 이웃하고 있는 노 소설가의 독서대를 수리하며 도서관 내 스타디움은 졸참나무로 만들어서 밤나무 소재하고 비교해보지 라고 한다. 노 소설가의 독서대는 밤나무이며 국립도서관의 독서대는 졸참나무다. 밤나무는 아주 단단한 나무다. 갈색을 띠고 무게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나무다. 특별히 벌레 먹은 자국과 흔적이 많은데 이것 또한 밤나무 무늬결의 매력이다. 소설 속의 건축가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 나무에 벌레가 스친 흔적이 있다면 하등급으로 분류될 것이나 밤나무는 예외다. 벌레 구멍이나 흔적이 밤나무의 고유한 특징이며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게다가 서울에 때가 묻으면 반지르르 유은기가 흐른다. 그러니 독서대 목재로 밤나무를 쓴 것은 탁월하다. 독서대의 소재로 졸참나무도 적절하다. 밤나무가 더 좋겠지만 밤나무 제목은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국립도서관 같이 대량으로 독서대가 필요한 공간에는 졸참나무가 적당하다. 일본 열도의 참나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졸참나무이다. 목재업의 역사가 유구한 미국, 독일, 스위스의 상황도 그러하다. 그런데 영국 런던에서 만난 아일랜드 시골 출신의 목수나
독일의 마루판 시공자는 학력이 변변치 않아도 온 세상의 나무를 섭렵해 보지 않았어도 지식과 상식을 지녔다. 컴퓨터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모르고 학술 논문과 거리가 멀어도 사회에 축적되어 면면이 내려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 성숙한 사회가 부러운 것은 시민들이 세상의 사물이치에 대해 드러나지 않는 지식, 상식, 교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 갈라진 현판을 보면서 무조건 우리 소나무가 최고라고 믿는 도목수의 말을 들으며 또 목공예를 하는 젊은이가 오동나무는 싸구려 목재라고 하는 인터뷰를 기억하며 글을 썼다. 목재를 살피며 나무를 보았고 사람과 역사와 문화를 보았다. 나무를 헤아리며 살아온 나의 이야기가 우리 목수,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나무를 보는 시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또 누구든 나무를 살피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금년 내촌 목공소에서 영국의 모빌하우스와 같은 사이즈의 내촌 셀을 만든다. 영국의 모빌하우스는 철제 콘크리트 구조이나 내촌 셀은 목재 구조다. 내촌 셀은 서울, 경기도, 제주도 상관없이 어디든 운송만 하면 된다. 영국에도 미국에도 갈 것이다. 영국, 덴마크에서 제조한 최고 등급의 모빌하우스도 내촌 목공소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합판을 팔러 갔던 미국 땅에서 영국 모빌하우스를 만난 지 꼭 38년의 세월이다. 저자 김민식의 에필로그였습니다. 4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나무와 함께 일해 오면서 건져 올린 풍성한 또 깊은 나무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 오늘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